안녕하십니까, 권영호입니다. 오늘은 27강 체코 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카 레푸블리카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이제 체크 리퍼블릭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코하면 저희들이 불타바강을 금방 연상시킵니다. 프라하에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체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수도 프라하에 대해서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이제 4개의 문양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체크 리퍼블릭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헤미아, 오른쪽으로서 모라비아, 그 위쪽으로 체코령 실레시아, 이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체코 공화국입니다. 가운데 이제 프라하,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카를로비 바리, 카를 대제가 발견해내서 온천 도시로 가장 사랑받는 도시죠. 체코 공화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보다 좀 작죠. 한 8만 제곱킬로미터 되고요. 인구는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이 보헤미아라는 말은 보이의 고향이다, 이런 말이죠. 체크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체크 지도자가 이 보헤미아 지역에 와서 둥지를 틀고 여러 부족들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에서 CZECH, 체크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어원적으로는 이제 친족이란 말이고요. 보헤미아를 체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코 사람은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체크 퍼슨, 체크가 있다는 형용사형으로 쓰인 거죠. 이 체코인들은 이제 서슬라브족들에 해당되는데요. 전체 주민 가운데 64.3%에 해당되고 모라비안이 5.0%로 2011년 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 체코인이나 모라비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체코 공화국은 국제화된 그런 나라다. 여러 나라 민족들이 와서 이루고 있으면서 체코인이 주를 이루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을철에 불타바강 옆에 도시경관인데요. 정말 불이 탑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을 전경이 보여지고요. 강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아름답게 도시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 도시가 2차 대전 때 폭격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 고대 양식이라든가 로마네스크 양식의 여러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여서 저희들이 답사가보고 싶은 체크리스트의 상위권에 해당되는 도시이기도 하죠. 이 불타바강은 이제 슈마바 산맥에서 발원해가지고 이 프라하를 지나서 밀리크에서 엘베강, 라베강하고 합류해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강이 되겠습니다. 체코의 국기는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1920년 보헤미아 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하얀색은 국민이나 자유를 말하고 빨간색은 용기나 애국심을 말한다. 파란색은 진실하고 충성을 말하는데요. 원래 파란색 삼각형은 슬로바키아를 표현했었어요. 슬로바키아가 93년에 분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국기로 사용하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1198년에 보헤미아 왕국 때부터 해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보헤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계속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700여 년간 이제 보헤미아 왕국으로 존속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1198년부터 신성 로마 제국 끝날 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구성국가 임페리얼 에스테이트로 남아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국가로서 남아 있다가 1918년 옆에 있던 그 슬로바키아와 합쳐서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또 국민들한테 추앙받는 그 지도자는 누구냐? 체코 코로나 집회에 나와 있는 카를 4세입니다. 카를 4세는 프라하에서 출생했고 프라하에서 주로 살았고 프라하에서 소천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투스 성 안에 영묘가 있는 프라하를 지킨 남자, 프라하의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너무너무 이 지도자를 좋아하죠. 1346년에 프라하를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었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과 보헤미아 수도로 만들어서 오늘 프라하를 전 세계에 굵직하는 도시로 만든 분이 이제 카를 사스다. 어떤 일을 했느냐? 이분이 이제 그 불타방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에 이른바 노베 모네스토 신시가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1지역, 2지역, 8지역에다가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들어서 1348년이니까 한 5, 600년 전에 신시가지를 구성했으니까 대단히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지도자였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국립극장이나 국립발부관, 뉴타운홀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시티홀, 뉴타운홀이죠. 여기에서 유명한 창밖 투척 사건이 벌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신시가지 조성에서 500년이 지나서 1848년에 이 카르 4세의 동상을 세워서 그분의 업적을 기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이 노베 모네스토 이 신시가지를 이제 조성한 이 거리 풍경인데요. 좀 놀랍죠. 5, 600년 전부터 이렇게 도시가 잘 돼서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해왔지만 잘 가꾸어진 도시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지역은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이 춤추는 집입니다. 댄싱 하우스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이 유명한 이 진저하고 프레드라고 하는 이제 춤꾼들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 이름을 따서 이제 졌는데요. 유명한 프랭크 게리,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진 미국의 건축가죠. 그 다음에 블라도 밀루니치, 이 체코의 건축가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96년에 랜드마크적 건물인 춤추는 집을 지어서 이 프라하에 가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건물을 구경하러 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왕의 거리죠. 옛날에 이제 왕이 마차를 타고 갔던 거리를 그대로 놔둬서 이 현대와 고대, 중세가 공존한 도시의 이미지를 줍니다. 이 왕의 거리가 좁고 비좁은데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 카를 4세가 했던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이 카를로비 바리, 물론 카르 4세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죠. 온천을 발견했다고 해요. 1349년에 온천을 발견해서 이 도시를 온천 도시로 가꿨습니다. 현재는 한 5만 정도 사는 그런 도시인데요. 아주 잘 가꿔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300여 개의 온천이 있고요. 따뜻한 물이 흐르는 테플라 강이 있고요. 드보르작 공원도 있어서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휴양 도시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체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얀 후스. 얀 후스를 빼고서 체코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얀 후스는 이제 이 카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고 쭉 지냈는데 1415년 그때 이 얀 후스 물론 성직자였고 교수였었어요. 자기가 봤을 때 믿음의 근본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교황이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에 의한 이런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성경을 기본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로마 카톨릭을 비판합니다. 중세시대 때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는 체계를 연약한 한 사람이 비판하니까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주장을 거두라는데 거두지 않습니다. 콘스탄스 공회를 거쳐서 얀 후스를 화형을 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참혹한 거죠. 공개적으로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체코 사람들, 보헤미아 사람들이 완전히 기겁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 얀 후스의 이 화형식은 100년 뒤에
마틴 루터라든가 찌빙글리라든가 또는 칼뱅한테 전해져서 이른바 종교계에서 신교를 만드는 그 근거론을 만들었고요. 이 체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른바 후스파 개신교도들의 집단이 보헤미아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혁교회를 하면서 이 합스부르크 탄압에 대해서 이제 격렬히 맞서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합스부르크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신교들을 계속 그 탄압을 하고 교회를 문 닫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1618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아까 봤던 시청사 그 꼭대기에서 이 판사라든가 시장들을 포함해서 7명을 창밖에다 내다 던집니다. 과격하죠. 다 죽어버렸어요. 카톨릭 그룹에서는 너무너무 이제 경천동지할 일이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래서 이 프라 창밖 투척 사건은 이른바 30년 전쟁의 시발점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카톨릭을 대표하는 신성 로마제 황제 페르디난드 2세가 이제 이 지역의 지도자로 옵니다. 근데 우리 인정하지 못하겠다. 개신교도들은 이 개혁 이 개신교 그룹은 프리드리 5세를 이제 지도자로 세워서 양쪽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카톨릭하고 이 개신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프라하 근처에 있는 백산, 하얀 산이죠. 화이트 마운틴에서 1620년 11월 8일 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카톨릭 군대하고 개신교 군대하고 격렬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원래 그 합스부르크 스페인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군대들을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무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개신교에 해당되는 교회들 다 폐쇄하고 재산도 몰수하고 사람들 다 추방시키니까 이 체코, 보헤미아의 맥이 끊겨버립니다. 이 이후에 약 300년간 이 체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얀 후스가 죽고 나서 500년 지나고 나서 여기 그 구시가지 광장인데요. 11세기부터 조성됐었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그 얀 후스의 동상을 세우는데 이런 광장입니다. 광장에 그 당시 개신교 지도자 27명을 끌어내서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체코의 보헤미아의 전통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외래 종교에 해당됐던 카톨릭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점령하니까 이 체코 사람들은, 보헤미아 사람들은 낮에는 강제적으로 카톨릭을 믿고 밤에는 후수의 종교를 믿는 이런 상태로 300년을 지냅니다. 응어리가 굉장히 맺혀졌겠죠. 그러니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걸 뱉어내느냐. 체코 말이죠. 말로 잘 버팁니다. 그 다음에 밤에 이제 그 후수 개혁 종교를 해서 정신적인 끈을 유지하는데 역시 현실은 무서운 거죠. 카톨릭화가 다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톨릭 교도가 됩니다. 오로지 얀 후스의 동상만이 우뚝 남아있으면서 300년의 그 세월이 흘러갑니다. 300년의 세월이 흘러서 1918년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무너져서 보헤미아 왕국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체코에 있던 일단의 체코 주의자들은 슬로바키아하고 힘을 합쳐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1928년에 구역을 나누죠. 보헤미아, 그 다음에 모라비아, 실레시아,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서브 카르파티안 루스 이렇게 4개의 지역을 해서 슬로바키아 공화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서브 카르파티안 루스는 나중에 우크라이나로 소속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193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치 독일이 쳐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들어오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체코슬로바키아는 어떤 운명을 거치느냐. 1918년부터 60년까지는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있다가 60년부터 90년까지는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뀝니다. 90년에서는 90년까지 연방공화국이 됐다가 93년에 둘로 나눠져 버리죠. 파란만장한 이 세월을 지난 세기에 보낸 것이 체코슬로바키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나치가 느닷없이 1930년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 보헤미아하고 모라비아를 합쳐갖고 나치 보호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슬로바키아 지역은 슬로바크 리퍼블릭이라고 해서 이 나치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39년에 45년까지 지내다가 45년에 나치가 이제 2차 대전이 패망이 되죠. 근데 느닷없이 소련이 또 이 지역에 들어옵니다. 소련이 들어와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해버리거든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3년간은 머뭇머뭇하다가 1948년에 일단의 그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화로 바꿔버리죠. 이름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까 48년에서 60년까지는 이제 공화국이 있다가 본격적으로 60년에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꿔버립니다. 내용상으로 이제 48년부터 되는데요. 심지어는 69년에서 90년 사이에는 체코 사회주의 공화국, 또 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또 나눠져 버립니다. 이게 나눠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공산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멸망하게 되고 동유럽과 자유가 되니까 89년에 일단의 이제 체코 민족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벨벳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주의 공화국을 만들죠.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국을 만드는데 원래 출발 자체가 보헤미아, 모라비아, 그 다음에 이쪽에 슬로바키아에서 달랐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93년에 두 나라로 나눠져서 이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른바 프라하의 봄이라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슬로바키아 출신의 둡체크가 공산당 서기가 되면서 자유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 나라가 위험을 당할 때는 다 같이 합쳐서 무력으로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68년에 윈체슬라스 광장에 탱크를 몰고 와서 완전히 진압을 해버리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련이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래서 카렐 대학교 학생들이 또 죽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놀랍게도 시민들이 사진을 구해가지고 이걸 걸어놓고 거의 매일 헌화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바칠라프 광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바칠라프 광장에 그 당시 죽었던 대학생들 사진을 놓고 잊지 않는, 프라하의 봄을 이제 잊지 않는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둡체크라는 사람이죠. 슬로바키아 출신의 이제 공산당 서기장이었는데 자유운동을 했는데 무참 짓밟혀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초를 겪습니다. 그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나중에 자유가 된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의장을 한 몇 년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프라하 국립박물관 벽에 이번에 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또 한 번에 이제 중요한 분이 바츠라프 하벨이죠. 바츠라프 하벨은 이제 공연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기량을 살려서 프라하의 봄을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붐을 일으키고 학생들은 이제 휴학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1989년 11월 12월 달에 이 자유화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걸 벨벳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극장의 우단을 벨벳이라고 했잖아요. 그 벨벳 혁명에 성공시킨 중심 인물을 바츠라프 하벨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나눴을 때 체코 대통령까지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하벨이 프라하의 봄 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걸 직접 주관하는 장면이 됩니다. 하벨이 죽고 나서 2012년에 이 체코 국민들은 하벨을 기리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프라하 국제공항이 있었는데 이 이름을 바츠라프 하벨 국제공항으로 바꿔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3년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에 있어서 새로운 운명을 가르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체코 국민들하고 이 슬로바크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체코끼리 뭉치고 슬로바끼리 뭉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아주 합법적으로 합의를 해서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대해서 오늘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을 보면 요 프라하에 불타방이 흐르고 그다음에 그것이 위에 엘베강, 라베강하고 합류한 게 보이죠. 그다음에 모라바강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슬로바키아는 수도인 브라티슬라바가 보이고 오른쪽에 코시체가 보입니다. 현재는 이제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둘로 나눠서 이제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체코는 종교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 합스부르크 마지막 그 단계에 해당됐던 이제 1918년 그때까지는 이제 카톨릭을 계속해서 이제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9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자유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소련이 들어왔거든요. 공산주의는 종교는 앞에 있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화가 돼서 끝난 그 무렵에서 기독교도는 절반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아주 이 체코 국민들이 더욱더 종교에 대해서 이제 멀리하는 그 수치가 나와 있어요. 2011년에는 12.6%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고에는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어린 예수의 조각상입니다.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 예수의 발현 현상을 직접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각상을 만들어 갖고 이거를 이제 이쪽 체코에 가져와서 1628년에 승리의 성모성당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옆에 있는 교회가 이제 승리의 성모성당인데요. 이것이 이제 체코에서는 중요한 성물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체코는 일찍부터 대중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1832년부터 철도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셈이죠. 노면전차, 트램도 1875년에 왔는데요. 트램의 색깔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획일적인 색깔이 아니라 이 트램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지하철도 있어요. 메트로도 있어가지고 노선은 많지 않습니다. 비교적 이 프라하의 대중교통 체계가 나름대로 잘 갖춰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체코가 그럼 과연 먹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체코가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시대 때 공장을 많이 지어서 여기서 제조업을 육성하자 이런 정책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프라하 중심 지구에도 공업 지역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오랫동안에 이제 공업에다가 역점을 두는 바람에 체코에서 생산된 트럭이라든가 총이라든가 방산업체라든가 체코 유리공예 이건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을 계속해서 생산해 내니까 아무래도 국민소득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26,000불 정도가 1인당 GDP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동부 유럽 여러 나라 가운데서 체코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에 해당됩니다. 공부들도 열심히 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6명이나 있는 알짜배기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베스트라고 하는 이제 보안업체가 있는데요. 이제 이 보안업체에서 쓰는 그 소프트웨어가 27개 언어로 만들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맥주 하면 체코 맥주를 들잖아요. 필즈너 우르켈이라고 하는 맥주인데요. 150년 전부터 이제 나왔던 맥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1843년부터 이 맥주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필즈너 흑맥주는 아무 맛이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고, 버드와이저도 원래 이제 체코에서 출발했는데 상품권을 미국에 사와서 만든다. 그런 설명입니다. 체코를 오늘날까지 끌어오는 여러 가지 힘감도 하나가 인재 양성이죠. 카를 4세가 그렇게 보면은 이 체코로서는 아주 구세주 같은 사람입니다. 카를 4세가 1348년에 카를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볼로냐 대학하고 파리 대학을 솔보네 대학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갖고 집중적으로 이제 체코를 지킬, 또 유럽을 지킬, 세계를 빛낼 그런 지도자 또는 사람들을 육성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얀 후스라든가 프란츠 카프카라든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든가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쓴 그 작가죠. 수많은 인재들이 이 카를 대학교에서 배출이 돼서 오늘날 체코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음악가 두 사람을 얘기 안 했었는데요.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체코 국민들한테 영감을 주고 마음의 위로를 준 사람이 스메타나하고 드보르작이죠. 스메타나는 상당히 열혈 음악가였었나 봐요. 그래서 민족 사회운동에도 참여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마블라스트, 나의 조국이라는 그 곡을 만들었는데 특히 이 곡에 대한 불타바, 이건 아주 굉장하죠. 감동이 오는 좋은 그 곡입니다. 8려간 신부도 이렇게 또 작곡을 했고요. 이 스메타나 죽고 나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불타강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스메타나 박물관을 또 지어서 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드보르작인데요. 굉장히 고집스럽게 생긴 분이죠. 이번에 이제 일대기를 여러 개 이제 스타디를 해보니까 노력파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작곡하고 이 체코를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명예음악학 박사를 받고 또 뉴욕 음악원의 원장도 갔었는데 미국도 싫고 영국도 싫고 비엔에서 오는데 가지 않았어요. 프라하에서 계속 있으면서 조국을 위해서 작곡을 했는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신세계로부터 신세계 교향곡인데요.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체코의 민족음악하고 미국 인디언 음악을 섞어서 만든 음악인데 대표작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드보르작이 죽고 나서 이 사람한테 기념하기 위해 갖고 안토니 드보르작 박물관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림이 하나 좋은 그림이 있어 올려놨습니다. 스메타나가 연주를 하고 주변에서 이제 여러 이 체코의 음악인들이 듣는 장면이죠. 아마 이 당시엔 이런 식으로 연주를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체코를 우리가 쭉 살펴볼 때 그 체코 말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후스파의 그 종교의식, 종교정신, 그 다음에 공업 문제, 그 다음에 이 스메타나하고 드보르작으로 위한 음악적 그 정치를 통해서 정신적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 체코를 지켜왔던 근간이 됐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도 프라하를 우리가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쁜 도시죠. 프라하의 전경이 쫙 보여집니다. 프라하는 이제 496제곱킬로미터,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니까 조금 작죠. 인구는 대도시권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수도입니다. 1000만 명 가운데 300만 명이 이 프라하 주변 지역까지 쫙 들어서니까 상당히 이 도시가 이 지역에서 봐서는 번잡하고 번성하는 도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784년까지 이 프라하는 아주 계획적으로 잘 도시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지역이 별로 없어요. 전부 그 중저층의 그런 그 도시 관리를 해서 너무 이쁘게 도시를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4개 지역인데요. 흐라드 차니, 흐라드가 성체를 말하거든요. 성이 있는 그런 그 지역들, 프라하성이라든가 성 피트 성당이 있는 곳, 그다음에 말라 스트라나, 이게 이제 작은 시가지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따 가보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구시가지, 올드타운, 스타레, 모네스토, 옛날부터 발달된 그 도시죠. 그다음에 신시가지, 뉴타운, 노베, 모네스토. 우리 카르 4세가 아주 계획적으로 세웠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이 프라하에 쫙 흩어져 있어서 그 실정에 맞게,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끔 도시를 잘 관리해서 놀랍게도 이 1000년 동안에 지난 도시에 불구하고 하나도 흐트름이 없는 그런 도시를 느끼게 됩니다. 프라하 여러분이 답사 나중에 가보시면은 어떻게 도시를 이렇게 이쁘게 가꿨나. 역시 국민성이죠. 국민들이 그만큼 이 프라하를 사랑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게 난개발이나 번잡한 건 싫어하거든요. 이제 한 그 예를 보면 이 불타바 강 옆에를 보면 어디에다 앵글을 놓고 사진을 찍더라도 참 아름답습니다. 강하고 도시하고 주변 그 풍광을 잘 갖춰서
이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독일어는 몰다우라고 그랬죠. 이 좁은 데는 폭이 100m, 넓은 데는 한 300m 되는데요. 프라하가 이제 어원적으로는 여울 또는 급류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지명입니다. 지도로 한 장 보고서 개괄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흐라데 차니 이 지역이죠. 성체가 있고 비투 성당이 있고요. 그 아래가 말라 스트라나. 그래서 쭉 이제 이 불타방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쭉 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카를교를 지나서 구시까지 스타레 모네스토 여기 천문시도 있고 그 후스 광장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쭉 나오면 신시까지 노베 무네스토 카르 4세가 개발한 지역이죠. 훨씬 아래쪽에는 판크라츠 고층 스카이 블락이 또 개발이 됐었지. 1970년 이후에 저쪽에 이제 그 화약탑 이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 도심을 가리치는 요 지도를 보면 프라하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드러납니다. 우선 처음에 흐라데 차니 이 지역인데요. 길이가 한 570 정도 되고 넓이가 130m 되는 프라하 성체를 중심으로 쭉 관리되고 발전해왔던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성체 체코 왕, 보헤미아 왕, 또 신성 로마 황제들이 통치하고 체코 공화국도 현재 대통령 관저로 쓰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흐라데 차니 안에 비투스 성당이 있습니다. 930년에 출발해서 오래됐어요. 그 사이 여러 차례 개보수를 해갖고 이 안에 카르 4세의 영묘가 있습니다. 카르 4세는 그러니까 프라하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일생을 보내다가 이제 소천하고 여기서 또 영면하는 프라하를 책임진 남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대개 이제 그 지역을 안 떠납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나라에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나라에서 쭉 살다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설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지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말라스티라나 아주 이쁜 도시죠. 그러니까 저쪽 불타바 강의 오른쪽에 쭉 강가를 따라서 개발된 도시인데요. 1257년 보헤미아의 오트카르 2세가 조성한 그 도시인데요. 처음에는 조그만 이제 시가지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이제 넓게 돼서 여기 레넌 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괄목할 만한 도시 경관이 갖춰져 있는 말라스트라나입니다. 말라스트라나가 유명한 것은 이 말라스트라나 교탑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카를다리거든요. 다리 끄트머리 탑이 있어요. 브릿지 타워죠. 교탑, 다리 위에 있는 탑인데요. 이것을 지나가면 말라스트라나로 나오는 거죠. 말라스트라나에서 보면 이 카르타를 지나서 구시가지로 갑니다. 거기에 보이는 것이 저쪽에 보이는 것이 아까 봤던 흐라데 차니. 그래서 비투 성당도 보이고 성체도 보이죠. 앞에 있는 게 불타바 강입니다. 강 옆에 집들이 쫙 있는데요. 홍수가 좀 나긴 났는데 굉장히 이 집들이 비쌉니다. 경관도 좋고. 그래서 이 프라하의 카를다리하고 말라스트라나의 교탑, 성 비투 성당 불타바 이것이 프라하 전체를 대표하는 경관으로 소개가 되는 이 장면입니다. 말라스트라나 교탑, 레스타운 교탑이라고 그러는데요. 145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2021년 굉장히 오래된 그 탑인데요. 어떻게 잘 보존되어 있느냐? 물론 개보수를 계속해서 합니다. 개보수를 하고 겉에는 그대로 살리면서 이제 잘 가꿔서 역사적 전통을 그대로 살려나는 그런 이제 체코 프라하 시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 위에 이제 여러 그 성인상들이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30개 그 성인상 가운데서 성인상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옆에 있는 네포무크의 성유한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1683년에 세웠습니다. 왼쪽 다리는 이제 카르다리가 이제 보행로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퍼포먼스가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가 많이 벌어지는데 이 네포무크를 왜 프라하 시민들이 좋아하느냐, 체코 국민들이 좋아하느냐? 성직자의 본분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바칠라프 4세가 이 네포무크 요한한테
자기 아내의 비리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달라 얘기합니다. 네포목회 요한은 그럴 수 없다. 고해성사를 들은 게 내 역할이고 내가 이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다. 만약 한다면 왕이 앞에는 걔한테나 줄 일이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을 여러 가지 고문을 해가지고서 끌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 불타방에다 던져서 죽입니다.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요한은 이 칼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요한의 다리를 만집니다. 그럼 자기 행운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사랑받는 그 성인상이 이 네포목회 요한 성인상이다. 아마 여러분도 나중에 카르다리 가시면 틀림없이 이 요한의 다리를 만지게 될 겁니다. 다리를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날씨 좋은 날은 이 자체가 하나의 풍광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불타바강 옆에 그 건물들, 멀리 보이는 이제 교탑들, 사람들.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반대편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까는 이제 말라스티나 교탑이고요. 반대편에 그 구시가지 교탑이 있어요. 구시가지 교탑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레 모네스토 브릿지 타워라고도 그러는데요. 여기 올라가는 다리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보면 나팔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알리는 나팔을 부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시가지 교탑도 또한 유명합니다. 칼을 대제 때 만들어서 칼을 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탑을 지나서 이제 들어가면 구시가지 광장에 나오죠. 유명한 광장입니다. 여기에서 호스파 지도자 27명이 무자비하게 살리게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후스도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 체코 또 프라하의 이 정신을 느끼고 또 기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운데가 이제 후스의 동상이 있는 그 지역인데요. 죽고 나서 500년 지나고 1815년에 지었다 하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성당인데요. 이 성당에 대해서 틴 성모 마리아 교회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T-Y 악센트 N, 틴이라는 개념은 틴야드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통행세를 내고 외국 상인들이 와서 머무르는 장소를 틴이라고 그러는데 요 교회 앞에 이런 이제 야드가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성당이다. 보통 성모 마리아를 Our Lady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Church of Our Lady. 그 세인트 마리 얘기 안 하고요. Our Lady 하면 이게 성모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틴 야드 앞에 있는 성모 마리아 교회. 약해서 그냥 틴 성모 마리아 교회인데 이게 이제 프라하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프라하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영상 가운데서 이 틴 성모 마리아 교회가 소개가 되죠. 1465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또 하나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구시가지 광장에 있는 구시청사 왼쪽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천문시계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틴 성모 마리아 교회하고 천문시계가 이제 프라하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시계탑이 12사도가 있어가지고 시간마다 그 위에 이제 땡땡땡 울리면은 시간마다 한 명씩 나왔다 이렇게 모션을 취하고 돌아갑니다. 물론 조각품이죠. 그래서 이제 이 141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600년 된 물론 개보수를 계속해서 해서 이제 오늘까지도 활용되는. 그래서 프라하게 되면은 반드시 오를로이 이 천문시계하고 틴 성모교회를 우리가 방문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프라하에 가서 볼 지역은 이른바 바칠라프 광장이죠. 바칠라프는 이제 성직자로 이 프라하 체코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성직자였는데요. 그래서 바칠라프 더 굿, 선한 바칠라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이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광장입니다. 여기에서 프라하의 봄 때 이 소련하고
바르샤바 동맹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이 프라하 시민들한테 자유의지를 꺾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 이렇게 이제 정감이 있고 프라하 시민들이 이 광장에 나오는 자체를 좋아하더군요. 만나는 약속도 대부분이 요 근처에 있는 카페 이런 데서 하고 이 광장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보던 벽보가 있는데 그래피티죠. 이쪽 말라스트라나의 어떤 대사관 건물 벽을 갖다가 허락을 해서 1960년부터 벽보 그래피티를 쓰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여기다 그림도 그리다가 1980년에 레논이 피살이 됐잖아요. 그 팬이 총을 쏴서 죽게 되는데 그때부터 레논의 벽이라고 붙여서 여기다 여러 가지 이제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저것 너무 많이 걸리니까 2019년부터는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그것만 그려라. 그래서 이제 이 벽화 주변 지역까지 전체 확대돼서 이른바 프라하의 레논 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구시가지 교탑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달라요. 화약탑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시가지 광장 안에 있는 탑인데요. 여기에서 화약을 저장해서 전쟁에 대비해서 썼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폭격을 당했겠죠. 근데 이제 더 유명한 것은 이 화약탑에다가 후스가 자기가 이제 벽보를 붙였다고 합니다. 대자보죠. 나를 갖다가 계속 이단하라고 하는데 내가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고 그러면 나를 비난할 만한 얘기를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대자보를 붙였다는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약탑이 있고요. 이제 그의 꼭대기에 올라오면 또 프라하시가지가 잘 보여지는 명물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프라하가 새로운 산업시설이 또 들어서야 되니까 그 아래쪽에 신스가지 아래쪽에 옛날에 성 판크라츠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명칭을 따서 판크라츠 고층 스카이 굴락을 만들었어요.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로 이제 신도시라기보다도 현대도시죠. 현대도시로 고층 건물을 쳐서 비즈니스 타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오피스 용도로 쓰는 그런 이제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회가 프라하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싼 호텔입니다. 800개 이 방이 있는데 클린턴이 이 지역을 방문할 때 묵을 집이 없어서 갑자기 지었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때 비쌌는데 우리가 예약했던 호텔 방이 넘쳐서 싼 가격에 들어가서 지냈는데요. 정말 좋은 호텔이더군요. 1989년에 진 이른바 아트리움 호텔입니다. 위에 가운데는 뻥 뚫려서 자연 채광이 들어갔고 전체가 다 밝게 비치는 그런 호텔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카를슈테인 흐라드, 카를슈테인 성체인데요. 체코, 프라하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카를 4세의 부인이었던 캐서린 여후가 여기서 묵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물, 궁중에 있는 보물들을 여기다 쭉 했다가 이제 사용되는 건물인데요. 요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이제 프라하에서 30km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주변에 전형적인 이 프라하의 이 도시 주변 경관들이 잘 보이는 대표적인 이제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카를슈테인 흐라드 1348년이었으니까 이 카를 대제 때 지은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촌 이른바 링 세틀먼트라는 것인데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주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수위에서 물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농사를 져서 이루어진 순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른바 환촌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리학에서 쓰는 개념인데요. 놀랍게도 제가 이 프라하 주변에 답사 가서 아주 전형적인 환촌 패턴을 봐서 한가득 찍었습니다. 링 세틀먼트가 되겠습니다. 익숙한 얼굴일 수도 있는데요. 카프카죠. 카프카가 아주 팽한 얼굴이게 보이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1살 때 폐결핵으로 죽게 되는데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나 봐요.
법학 박사까지 받았는데 회사 다니다가 이제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이른바 디 페어반트롬, 변신이라는 소설이죠. 한 남자가 벌레가 됐는데 갑자기 주변에 이제 여러 인과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쓴 소설이죠. 변신. 소설을 굉장히 썼는데 죽을 때 내가 쓴 걸 다 태워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었나 봐요. 친구가 그거를 태우지 않고 책으로 내서 이 체코 출신의 독일어로 물론 썼지만 이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른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2003년에 이 유태인이었거든요. 유태인 지역에 로나라고 하는 사람이 카프카의 동상을 세워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이 카프카가 소설 썼다고 하는 집을 가봤는데요. 누나집이라고 합니다. 키가 컸는데 이 집에 항상 이게 허리를 구부려 들어가서 여기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앞에 명패가 프란츠 카프카 명패가 있는데 제가 따서 붙였습니다. 이 왜 그 유태인들이 이 프라하에 많이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이른바 요세프 2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자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됐을 때 이른바 그 관용법을 반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유태인들이 살게 돼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요세포프 지역이다. 유태인 지역인데 이 1893년에서 1914년까지 참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없어졌고 오른쪽은 이제 시나고고 유태인 그 예배당이죠. 구청이 있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역을 답사를 가보니까 유태인들의 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돌로 다 세우는 왼쪽 공동묘지의 그 상징물이고요. 오른쪽은 유태인들 개토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집단 살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집단 수용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뒤에 유태인 건물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시나고가 보여서 이 프라하, 체코라는 나라도 역시 다 받아들이는 관용을 했던 곳인데 나치가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살육하면서 이제 피해 이 행진이 진행됐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프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체코 전반적인 걸 봤고 프라하의 구석구석 또 카를로비 바리의 도시까지 갔다 왔습니다. 몇 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우선 체코라는 나라가 오늘날 있게 된 것은 뭐냐? 자기 나라 말이 있었던 거죠. 체코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64.3%는 어떤 체코 민족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또 일찍부터 공업을 강화해서 이 GDP가 한 2만 6천 불 정도 되는 상당히 그래도 중진국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유지되어 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벨상도 6명이나 있다. 공업을 물론 그 근간으로 해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했고요. 종교적으로는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서 현재는 10여 %밖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 카를 사세라든가 얀 후스라든가 스메타나 드보르작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배출된 나라가 체코다. 프라하는 1085년부터 왕이 중시하는 그런 도시로 유지되어 오다가 1446년에 이제 수도가 됐고요. 오늘날까지 쭉 유지되어 오던 그런 나라다. 우리가 구석구석 살펴봤듯이 흐라데 차니, 말라스트라나, 스타레 모네스토, 노베 모네스토 이런 4개 지역으로 계획적으로 잘 도시를 관리해서 오늘 이렇게 한 나라고요. 도시고요. 그 다음에 프라하 성체, 카를 그 다리, 그 다음에 틴 성모교회, 천문식의 오를로이, 바칠라프 광장, 판크라츠 고층, 스카이 빌딩 군락, 카르슈테인 성체 등 아주 프라하의 구석구석을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강이 되겠습니다.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벤스카 레푸블리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정말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데요. 한 1000년 정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던 그 말을 갖다 보완을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 말을 만듭니다. 슬로바키아어를 만들어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카톨릭을 중심으로 잡아요. 그래서 슬로바키아, 카톨릭 두 가지를 한 다음에
먹거리, 산업은 이제 이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거의 대부분 여기 와서 생산해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산업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기아차도 이 슬로바키아에 가가지고서 자그마치 200만 대를 생산해서 유럽에 공급합니다. 산악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로바키아는 이 체코하고 붙어 있다가 흩어져서 독립된 국가가 돼서 아주 다이나믹한 여러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슬로바키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